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2025년이고 저는 40을 앞둔 37살의 평범한 여자 현지라고 합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해서 조용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며 부모님도 다행히 건강하시고 직장도 큰 문제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 삶은 그저 평범하고 무탈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23이던 해, 그러니까 2011년 여름,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누군가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 하나만 꺼내도 가슴 한쪽이 콕 하고 아려오는 그런 시간이요. 오늘은 그 상처의 시작을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들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날은 2011년 6월 초 여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막 끝낸 시점이었죠. 종강을 앞두고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던 때였고 저는 하루하루 아르바이트와 졸업과제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버겁게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는 막막했고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무엇보다 제 미래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냥 눈앞의 하루만 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래전 끊겼던 한 통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지연이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항상 밝고 인기도 많고 말주변도 좋았던 친구였어요.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참 궁금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연이가 갑자기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현지야, 잘 지내지?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나름 바빠서 연락 못했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지금 당장 취업에 대한 희망도 없고 하루하루 지치던 제게 지연이의 연락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구조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지금 뭐하고 지내? 지연이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아는 언니가 하는 쇼핑몰에서 일해. 생각보다 괜찮아. 월급 270 받고 주 5일 9시 출근 5시에 퇴근해. 주말엔 쉬고 분위기도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졸업도 못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늘 자신이 없던 시기였거든요. 혹시 그쪽에 자리 하나 남아있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약간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한 자리 비긴 할 거야. 다음 주에 내가 얘기해 볼게. 그렇게 해서 저는 친구의 소개로 서울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살던 저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전히 낯설고 조금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방이역이라는 지하철역을 목적지로 삼고 2시간 반 넘게 버스와 전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도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연이는 점심 12시에 방이역에서 보자고 했고 숙소에서 2박 정도 할 거니까 간단한 짐 챙겨오라는 말도 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숙소? 왜? 그냥 아르바이트면 당일치기 아닌가? 그런데 지연이는 말했죠. 숙소가 있어서 간단하게 머물면서 교육만 받으면 돼. 일도 어렵지 않고 사람들도 좋아. 그 말에 저는 그저 요즘 시스템이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 6월 어느 날 서울방이역에서 오랜만에 지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지연이의 얼굴에는 기뻐 보이기보다는 어딘가 미안하고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한데 네가 들어오려던 자리 오늘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나 여기 왜 온 거야? 물으려던 찰나에 지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너한테는 오히려 이 일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들어봤지? 그 순간 저는 딱 떠올렸습니다. 아, 다단계인가?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거 혹시 다단계야? 지연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해. 이건 시스템 비즈니스야. 나도 여기 들어온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월급 270씩 꾸준히 받아.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서울까지 왔고 짐도 챙겨왔고 무작정 돌아가기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 가자. 별일 아니면 그날 밤에라도 돌아오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지연이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송파구의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200명 넘는 젊은 청년들이 정장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기이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다들 열심히인데 나는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강의. 그 안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익숙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1년에 억대 연봉자가 되는 시스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강사는 자신의 성공 사진을 보여주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손을 들어 올리게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희망 비슷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지연이는 저를 합숙소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고 남녀 총 1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안방, 남자들은 작은 방이나 거실에서 자고 있었죠. 바닥에 침낭을 깔고 자는 구조였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따뜻한 말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현지 씨, 진짜 예쁘세요. 여기서 꼭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 말들이 그 낯선 공간을 조금 따뜻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이 밥을 비벼 먹으며 저는 아주 잠깐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걸까? 하지만 그건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반 누군가 저를 깨웠습니다. 현지 씨 일어나셔야 해요. 오늘도 열정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렇게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강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화장실에도 혼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수시로 압수당했고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으며 사람들은 항상 당신은 특별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여름 그곳에서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했고 분위기는 열정적이었고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저를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지연이가 저를 왜 이곳으로 불러들였는지를 저는 너무나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합숙 첫날 저는 사람들과 좁은 방에서 침낭을 깔고 누웠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쉽게 잠들 수 있을 리 없었지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뒤척이기를 반복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모두가 잠든 듯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고 있는 사람들, 이상하리 많지 평온한 표정들. 오히려 그게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저만 이질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았고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다음날 새벽 4시 반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현지 씨 일어나셔야죠. 오늘도 열정적으로 시작해요. 당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그날의 첫 일정은 기상이었습니다. 다정했지만 그 말투와 표정 속에서 저는 이상한 강박감과 훈련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세수도 하지 못한 채 간단하게 준비된 비빔밥 한 그릇을 먹고 곧장 다시 어제 갔던 강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단 하루 만의 일정이 아니라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벽 4시 반 기상, 아침 식사,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강의,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자기개발 모임, 심리 나눔, 팀 미팅. 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했고 더 교묘하고 더 무서운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졸려서 강의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손을 들었더니 옆에 있던 상급 플래너가 조용히 일어나 저를 따라왔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안정기 전까진 단독 외출이 어려워요. 혹시라도 겁먹고 도망치실까 봐요.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내용은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핸드폰은 교육에 집중하라는 이유로 수시로 압수당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루 종일 강의를 듣다 보면 중간중간 졸게 되는데 그때마다 옆 사람이 팔꿈치로 콕 찔러 깨웁니다. 졸지 않는 것도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일은 집중력이 생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졸려도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련처럼 이어지는 교육 속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단순한 반복이나 세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칭찬으로 조종한다는 것, 심리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합숙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씨는 뭔가 달라요. 느낌이 확 와요. 이 일에 잘 맞는 에너지예요. 책임감 있어 보이시고 리더 기질 있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았지만 매일같이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정말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하는 착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 무서웠던 건 제가 부모님 이야기에 약하다는 걸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상급 플래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지 씨는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죠? 지금 이 시스템은 부모님 집 사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놀라서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마음이 보여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죄송했고 뭔가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는데 그걸 이렇게 정확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전부 심리 분석 매뉴얼의 일부였습니다. 입소 첫날 신입은 간단한 심리 설문을 쓰게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약점과 공략 포인트가 상위 직급자에게 공유된다는 걸 저는 훨씬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사람의 꿈, 가족에 대한 마음, 지금의 불안, 관계 속의 외로움까지. 그들은 그 모든 걸 분석하고 무기로 삼아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3끼 중 2끼는 대부분 비빔밥이나 김치찌개 또는 햄 간장밥 같은 간편식이었는데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먹을수록 기운이 빠지고 몸이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 앞에서도 죄책감을 갖고 있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많이 드시면 강의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조금만 먹고 집중력을 유지해보는 건 어때요? 그 말에 저도 점점 덜 먹는 게 미덕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살이 빠지면 좋지 않냐고요? 아니요, 몸도 정신도 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심리 면담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명목으로 상급자가 신입을 조용히 불렀고 아주 친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어땠어요? 이 일을 하면 현지 씨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쩐지 낯설고 조금 무서워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안함, 그게 바로 인생이 바뀌기 직전의 감정이에요. 누구나 처음엔 불안해요. 근데 그걸 이겨낸 사람만이 억대 연봉자가 되는 거예요. 그날 밤 합숙소 불이 꺼진 뒤 침낭 속에서 혼자 눈을 떴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잠든 듯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근데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이게 진짜 기회라면? 놓치면 바보 아냐? 그렇게 마음속의 갈등은 시작됐고 그 갈등은 아주 빠르게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덮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다음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제품을 결제하셔야 플래너로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두 눈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합숙소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면서 몸은 조금씩 적응해가는 듯 했지만 정신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강의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이 번갈아 나오며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얼마나 삶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이 결제였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실버 플래너라는 상급자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현지 씨, 이제 진짜 이 일을 해보고 싶으신 거 맞죠? 오늘 강의 들으실 때도 눈빛이 확실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대답을 하기도 벅찬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결제하신 입문 제품은 말 그대로 시작일 뿐이에요. 그걸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기 전날 19만 8천 원짜리 건강기능식품 하나를 결제했었습니다. 일단 등록만 하자는 마음으로 결제했던 비타민이랑 복분자즙이 들어있는 제품이었죠.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고 평소에 사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투자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런 이상한 기대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실버 플래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짜 수익은 실버부터 시작입니다. 실버 플래너가 되시려면 최소 600만 원 이상 제품 구매를 하셔야 해요. 물론 전부 실물 제품이고 다 쓰실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00만 원. 저에겐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현금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나 준비된 듯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출은 알아보셨어요? 요즘은 신용카드만 있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바로 결제 가능하잖아요. 리볼빙 서비스도 있고요. 자동으로 나눠 갚을 수도 있고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 스마트폰을 함께 보자며 카드 앱을 열어보자고 했고 신용한도도 함께 확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에서 이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돌아가도 되는 걸까? 600만 원 알바 몇 달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 기회라면 그 돈은 투자 아닐까? 다음날 아침, 이번엔 더 높은 직급인 골드 플래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지 씨, 어제 실버 플래너랑 얘기하셨죠? 실버로 가시려면 6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사실 1000 정도 쓰시면 마스터도 노려볼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결정하시는 용기입니다. 그 말이 뼈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 안쪽의 조용한 방으로 다시 불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슈퍼마스터 플래너였습니다. 이 조직 내에서 가장 높은 직급자였고 사람들은 그를 마치 연예인처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씨, 지금 여기서 돌아가면 무엇이 바뀌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님 집에 돌아가서 또 생활비 걱정하고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미래 불안에 매달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심하시면 6개월 만에 1000만 원씩 고정 수입 받는 거 가능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제가 늘 두려워하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그 공포를 찔러온 것이었습니다. 600만 원이면 됩니다. 그 정도면 실버 플래너까지는 충분해요. 그걸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신용카드 앱을 켰습니다. 남은 한도는 정확히 7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흥분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결정만 하면 나도 시작할 수 있는 걸까? 그 감정은 나중에 알고 보니 세뇌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카드로 700만 원어치 제품을 결제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복분자즙, 비타민, 블루베리 농축액, 시트론 캡슐, 로션, 칫솔, 세제, 생필품 세트까지. 이름은 거창하게 성공 준비 패키지였고 가격은 무려 678만 원이었습니다. 결제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지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와, 실버 확정이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숙소 구석에 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걸까? 무언가를 잃었다는 성취감보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더 큰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의 일정이 없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간만에 여유가 생긴 건가 싶어서 숙소 방에 조용히 누워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그 여유는 아주 짧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실버 플래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지 씨,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을 올리셔야죠. 그는 태블릿을 하나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이월드 아이디 있으시죠? 싸이월드 그 시절 누구나 쓰던 사진첩과 미니 홈피, 방명록, 다이어리가 담겨 있던 공간. 저의 학창 시절과 대학생 때의 인연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저의 영업 필드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친구 리스트부터 하나씩 보세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상관없어요. 하루에 30명씩 쪽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용은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절대 회사 이름이나 다단계 느낌은 나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단계 아닌가요? 사람을 속이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이미 700만 원을 결제한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미 검증된 쪽지 예시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시는 이랬습니다. 안녕, 잘 지내? 갑자기 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서울에 좋은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너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 이런 얘기도 들려주고 싶어. 이 문장들은요, 거짓말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냥 밥 먹자는 거고 모임 소개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거짓보다 더 나쁜 건 사실을 포장한 의도된 유도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에게 보낼지 리스트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예전에 소개팅으로 한번 본 사람, 한때 썸처럼 지냈던 사람. 그 중에서도 덜 친한 사람, 그러니까 거절당해도 상처가 덜할 것 같은 사람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비열한 행동이었다는 걸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상급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쪽지 몇 개 보내셨어요? 답장은 몇 명이 왔고 약속은 누구랑 잡으셨어요? 그들은 제가 사람을 몇 명 낳고 있는지 매일 점검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쓴 문장까지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말투는 너무 건조해요. 감정이 안 느껴져요. 이렇게 써보세요. 등의 피드백까지. 표정도, 어조도, 보내는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교정받았습니다. 상대의 신뢰를 흔들고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궁금증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심리 조작용 대본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업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한 명이 서울에 올라오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밝고 순수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친구였는데 왠지 모르게 그 친구라면 혹시 하는 마음으로 쪽지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방이역에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너 진짜 오랜만이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되게 말끔해졌다. 무슨 일 하는데? 그 질문에 제 머릿속은 잠시 하얘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지만 그 고민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줬던 문장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아, 요즘 마케팅 관련 일 도와주고 있어. 아는 사람이 하는 프로젝트인데 나도 배우는 중이야. 그 친구는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왔고 결국 나와 똑같이 합숙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이 너무 순수했기에 제가 한 행동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팔았구나. 그 현실이 너무 아프고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루에 30명씩 쪽지를 보내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한 명이 더 올라왔고 그 친구는 며칠 있다가 도망쳤고 또 한 명은 끝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은 처음에는 미안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보내야 하지? 친구 A는 소심하니까 안 되겠다. 중학교 친구 B는 지금 백수라 가능성 있다. C는 여자친구 있어서 지방에 있으니 패스. 사람을 이름이 아니라 조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잠깐 돌려받았을 때 문자함에 이런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현지야, 엄마 다 잘 지내고 있니? 카드값 고지서 날라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더라. 도대체 뭐하고 지내는 거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들켰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숙소 구석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였구나. 그날 밤 조심스럽게 옆방에 있던 실버 플래너 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언니 혹시 집에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요. 그녀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현지 씨,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 모르세요? 이제 막 시작하신 거잖아요. 밖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흐름이 완전히 끊깁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가시면 다시 안 들어오시겠죠? 그 말은 제가 이미 도망칠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장이라 불리는 상위 직급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방은 닫혔고 두 사람만 남겨진 조용한 공간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제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현지 씨,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준 줄 알아? 현지 씨 진짜 실망이다. 이럴 줄은 몰랐어. 그리고는 탁자를 쾅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생활 해본 적 없지? 그따위 마음가짐으로는 어디서도 인정 못 받아. 그 말이 정말 칼처럼 박혔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을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한 명씩 차례차례 직급이 높은 플래너들이 방에 들어와 면담이라는 이름의 설득과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실버 골드 마스터 순으로 각기 다른 말투로 하지만 같은 논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지금 도망가시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해보는 사람이에요. 부모님, 성공하면 다 이해하십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배신이에요. 그들의 말 속엔 저에 대한 이해도 공감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고민하는지 무엇이 힘든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왜 지금 이탈하면 안 되는가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모든 면담이 끝났습니다. 숙소는 다시 조용해졌고 당번은 졸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잠든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짐도 다 버리고 핸드폰만 챙긴 채로 현관 앞에 서 있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마치 폭탄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깨면 어떡하지? 들키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설득이 반복될 텐데.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이제는 무조건 나가야겠다는 절박함이 훨씬 더 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서울의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너무 차가웠고 너무 낯설었지만 그 공기 속에는 진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때 계단 아래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엔 저를 이곳으로 불러들였던 친구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맨발에 가까운 슬리퍼 차림, 충혈된 눈, 무너진 표정. 지연은 말했습니다. 지금 가면 너 진짜 나쁜 사람 되는 거야. 네가 나가면 나도 곤란해져.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난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가자라고 저는 친구를 설득했지만 친구는 이미 깊게 세뇌가 되어 있어 설득을 실패했습니다. 너도 나중엔 알게 될 거야.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 지연이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제 등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의 숨소리, 울먹이는 듯한 기척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슬리퍼를 신고 지갑도 없이 가방도 없이 오직 핸드폰 하나만 들고 서울 새벽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가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 앞을 지나 24시간 운영하는 파출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없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신고해도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며칠 전에 어떤 신입이 하루 있다가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만 하고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파출소로 들어가서 막차 시간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해치지 않을 공간에 들어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첫 차가 다닐 시간이 되자 저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듯이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단계 조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친구 지연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넌 아직 인간이 안 됐어. 여기서 도망친 애들 다 망했어. 그 문자를 보고도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속았고 누군가의 피해자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 초췌한 얼굴, 퀭한 눈빛,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능이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현실은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잔인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700만 원. 그 안에는 건강기능식품, 생필품, 화장품, 각종 패키지 상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기능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속은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불안과 욕심에 스스로 무너진 거구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볼빙으로 돌려놓은 금액에 이자가 붙기 시작했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청구가 시작된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모른 척했고 친구들의 연락도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도망쳐 나왔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곳에 있을 땐 거짓이었지만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오직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카드 한 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물어낼게요. 그 말에 엄마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를 다그치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한 건 처음이라 엄마도 많이 놀랐어. 정말 다 갚을 수 있겠니?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독서실, 학원, 조교, 심지어는 전단지 알바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루에 2탕 많게는 3탕씩 일을 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제 앞에 떨어진 카드 명세서들이 그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매달 카드값은 꼬박꼬박 청구됐고 그걸 갚느라 한 학기 남은 기간을 휴학을 했습니다. 친구들 중엔 벌써 취업 준비를 시작한 친구도 있었고 저만 시계를 뒤로 돌려놓은 사람처럼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 시절을 꿈속에서 다시 꿉니다. 모두가 박수치며 웃던 숙소.
한밤중에 줄지어 손을 씻던 화장실, 강의실 의자에 가방을 베고 눈을 붙이던 제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스쳐가다 마지막엔 늘 계단 아래에서 저를 바라보던 지연이의 얼굴로 끝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숨이 가빠옵니다. 그 시절을 한때의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그 대가를 아직도 갚고 있는 중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SNS를 보던 중 알고리즘 때문인지 예전 친구 목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연이의 계정이 화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눌러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저도 모르게 클릭하고 말았습니다. 지연의 프로필 사진 속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타임라인엔 별다른 게시물은 없었지만 몇 개의 댓글과 짧은 문장들 속에서 그녀의 근황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는 새로 시작해보려 해요. 그 문장들을 보면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움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인지 제 안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숨을 돌리러 들어간 동네 가까운 커피숍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던 익숙한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말없이 발걸음을 돌릴까 고민했지만 이미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끝에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지야 맞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아직 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까지.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숍 안의 음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계속 연락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눌러놨던 감정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망, 슬픔, 죄책감, 혼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 했습니다. 지연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나중에야 알았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한동안 완전히 망가졌어. 사람도 끊고 가족이랑도 멀어지고 빚도 더 늘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어. 병원도 다니고 상담도 받으면서 조금씩 내가 뭘 잃었는지 돌아보게 됐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좀 내가 돌아온 것 같아. 늦었지만 그래도 정신 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는 그 후로 어떻게 지냈어?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말을 꺼내려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카드값 갚느라 지옥 같았고 아르바이트 3탕씩 뛰면서 살았고 솔직히 아직도 빚 조금 남았어. 그 말에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그런 짐을 지게 해서.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때 너한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믿어. 너도 누군가에게 속았던 거잖아. 우리 모두 그 시스템 안에서 이용당한 거였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애써 눈물을 참는 모습이 지쳐 보였습니다. 맞아 진짜 그랬어. 나도 나보다 더 높은 직급 언니한테 끌려갔었거든. 그 사람 아직도 연락 안 받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연대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상처를 공유한 사람끼리만 통하는 그런 공감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길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그 모든 일을 담담하게 꺼내놓으며 서로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단계라는 구조는 누가 속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명확히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였고 모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던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팔았고 지연은 그 구조 속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서로의 실수였고 서로의 상처였습니다. 커피숍을 나서려는 순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처 다시 저장해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서로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연이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끔씩 안부를 묻는 문자 하나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이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빛이 느껴졌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은 경험을 한 서로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기억조차 꺼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때의 상처도 거의 다 아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경험은 지금의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마음을 주기보다는 조금은 의심하고 조금은 거리를 두며 저만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빠른 성공보다는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그때의 구조와 비슷한 혹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그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단계를 완전히 빠져나왔던 2011년 그해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듬해인 2012년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물과 분노 그리고 깨달음 위에서 무너진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인생의 오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리석었지만 그만큼 간절했고 또 그만큼 배우려 했던 대학생의 저를 이제는 안아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긴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같은 상처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모두 조금은 느리더라도 정직한 길 위에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